자, 2015년도에 실시했는데요. 2016년 6월 이게 뭐 숙제가 되는데 혹시 그보다 앞서서 3월이나 4월 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까요? 3월 거에 혹시 질문 더 있다 하는 사람? 3월 거 풀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는 사람? 2015년도 3월 거 상관없습니까? 다 됐습니까? 페이지 숫자로는 75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다들 잘 이해됐습니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2015년도에 4월 거에 대한 질문사항 더 없어요? 12번이요. 12번. 자, 2015년도 실시했는 4월의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은 우리가 파동의 굴절이라든지 전반사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양이 좀 많습니다. 다른 종이를 이용해서 쓸 거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동의 굴절의 얘기를 할 때 전반사의 얘기나 굴절 얘기나 다르지 않다고요. 우리가 매질이 누가 더 소합니까? 매질이 밀합니까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소밀을 헷갈려버리면 뭐 굴절로 나버리고 전부 다 깨져요. 소하다 하는 것은 속력을 볼 때 빠른 매질을 얘기합니다. 파장 보면 긴 매질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진동수 바뀌어 안 바뀌어? 진동수는 바뀌지? 안 되죠. 서로 다른 매질에 대해서 프리퀀시 진동수는 일정한 파동입니다. 당연히 속력이 밀한 매질은 속력이 느린, 파장이 짧은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이었다면 어떤 매질이 소화 매질이고 어떤 매질이 밀한 매질입니까 하네요. 빛이었다면 공기가 또는 진공이 소화합니다. 공기 중에서 속력은 C, 광속 C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로 들어가요, 유리로 들어가요, 또는 다이아몬드로 들어가요 하면 속력이 점점점 느려지게 되는데요. 물로 들어가면 광속 C의 약 1.33 정도로 줄어들고요. 유리 들어가면 1.5 정도로 줄어듭니다. 다이아몬드로 들어가면 약 한 2.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즉 밑으로 내려서 그보다 더 밀하다, 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파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음파는 공기에서의 속력은 대략 340m/s로 느립니다. 그럼 어디서 빠른데요? 물로 들어가면 속력이 더 빨라요. 약 1500m/s 속력으로 더 빨라요. 그럼 물결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물결파는 천해파와 그리고 심해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물결파의 속력은 리트 GH, 이거는 천해파에 대해서 소개되는 겁니다. 천해파의 대표적인 걸로는 쓰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쪽에 들어가면 G2에 들어가면 심해파와 천해파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나누게 되는 내용인데요. 일단 뭐 물리에서는 천해파로서 깊이가 깊어지면 속력이 빠른 매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물이 소한 매질, 그럼 얕은 물이 느린. 뭐 잠적였죠. 빠른 것은 깊은 물이, 여기는 얕은 물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거 외에도 이 빛이 파장에 따라서 굴절되는 정도가 좀 다른데요. 굴절률을 보면 빛을 파장에 대해서 굴절률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장이 긴 여기가 이제 붉은색 계열이 되겠죠. 파장이 짧은 파란색 계열은 굴절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글로 파장이 짧은 파란색, 파장이 긴 붉은색 그렇게 적어주는 것도 있겠고, 뭐 색깔 이용하면 훨씬 더 간단하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푸른색 계열은 굴절률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요걸 입사각이라 해볼게요. 그럼 굴절각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여기가 소환 매질이고 이쪽이 밀합 매질을 들겠습니다. 밀합 매질 쪽은 이렇게 꺾여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입사각인데 굴절각이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걸 꼭 이렇게 줄 필요는 없죠. 이렇게 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입사각으로 오면 이렇게 굴절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입사각인가 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빛을 어느 쪽에서 이쪽을 쏘아야 되는지 이쪽을 쏘아야 되는지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사각이 됐던 굴절각이 됐던 각을 쓰는데 이때 각은 소밀, 밀한 매질, 소환 매질, 각의 경계에 대해서 법선과 이룬 각이에요. 이 각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법선과의 각인데요. 소환 매질은 각이 큰 쪽, 밀한 매질은 각이 작은 쪽 됩니다.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밀 헷갈려 버리면은 답이 엉망으로 나오고 소밀을 제대로 공부해 놓으시면은 정말 쉽게 구해요. 밀하다라고 했을 때 법선과 이룬 각이 작다 했잖아요. 그죠? 공기가 있고 유리가 있네요. 여기서 노란색 광선이 한 줄 뒤 와서 이렇게 꺾어졌다 했죠. 확인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각을 파란색 광선과 그리고 빨간색 광선도 같이 한번 조달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꺾어질까요? 파란색 광선은 파장이 짧은 파란색 광선 굴절이 좀 더 크죠. 굴절이 크다는 것은 각이 좀 더 작습니다. 법선과 이룬 각이 작습니다. 더 많이 꺾어진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붉은색 광선은 좀 덜 꺾어진 각이겠죠. 알겠어요? 만약 유리가 이렇게 됐다면 요것과 나란하게 같이 분광되겠네요. 물론 삼각형은 꺾어놓을 수 있죠. 그렇다면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구과학을 할 때 굴절망원경을 했을 때 볼록 렌즈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있을 때 있죠. 뭐죠? 굴절망원경의 가장 큰 단점. 물론 대구음 제작이 어렵다는 것도 단점이지만 반드시 이게 나타난다 했습니다. 뭐요? 색수차가 나타난다. 색수차는 것은 이렇게 마주촉하는 거 번져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굴절망원경의 최대 단점. 어쩔 수 없어요. 빛의 파장에 따라 굴절율이 달라지니까요. 그게 유리로 만들었던 대물 렌즈가 됐던 뭐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굴절 망원경이 됐던 다 동일합니다. 파장에 따라서 약간씩 미묘하지만 굴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4월 12번은 전반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풀 리프렉션 전반사.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네요. 여기 소위가 있고 밀합 매질 준비됩니다. 밀합 매질에서 소환 매질 쪽으로 한 줄기 빛을 쪼여줬습니다. 물론 입사각과 반사각은 큰 각이 같죠. 굴절각은 소환 매질 각이 크게 나가네요. 여기서 이제 각도를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요. 각을 조금 더 높였더니 얼라 굴절각이 아예 90도가 돼버린 일이 생겨버리네요. 물론 반사광이 약간 존재합니다. 소환매질은 뭐라고? 각이 커요. 그래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고 특정 각도, 나중에 말하지만 이
각을 I 크리티컬 임계각이라는 있는데 임계각 주니까 굴절각이 아예 90도가 돼버려요. 물론 임계각은 90보다는 작았죠. 그 와중에 이것보다 임계각보다 더 크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요. 이젠 더 이상 굴절광이 존재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전부 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와야 됩니다. 모든 각도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임계각보다 그 입사각이 더 커야만 가능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더 커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I 크리티컬 임계각에 대한 식은 했습니다. 사인 임계각은 그 상대 굴절률이죠. 그래서 이 n은 소밀의 상대 굴절률인데요. 결국엔 굴절률 차이가 큰 상대 굴절률이 큰 해버리면 사인 임계각 I 크리티컬 임계각은 작아집니다. 아까 임계각보다 더 큰 각에서 전반사 일어나죠. 임계의 크기가 작아진다면 전반사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사 가능한 각 범위가 증가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자, 12번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그와 같이 단색광이 물질 AB의 경계에서 입사한 후 일부는 굴절해서 B로 들어간대요. 일부는 B로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요 각에 비해서 큰 각이에요. 누가 밀한 매질입니까? A가 밀한 매질이고 B가 소한 매질이에요. A가 굴절이 좀 더 크고 B는 굴절이 좀 더 작은 쪽이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리고 일부는 반사해서 물질 C로 향했답니다. 요 각이 입사각이고 요 각이 반사각이고 이건 당연히 같죠? 되겠나요? 여기에 추가로 C라는 매질이 있었어요. ABC.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데 C의 경계에선 전반사가 일어났답니다.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일단 밀한 매질, 소한 매질 봐야 되거든요. A하고 C 중에 누가 더 밀한 매질이라고? A가 더 밀한 매질이에요. C는 더 소한 매질이에요. 굴절이 작아요 하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각을 세타로 줬는데 이 각 역시 세타로 주었습니다. 그지? 원래는 이 각이 세타였으면은 결국엔 이 세타는 45도를 줬네요. 그죠? 이해됐어요? 45도 준 거죠. 왜냐니까 요 각이 세타면 이건 90만의 세타가 됐어야 될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어쨌든 세타를 줬는데 A, B의 경계에서는 세타에 대해서 전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A, C의 경계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반사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은 뭐라? 더 굴절 차이가 더 컸어야 된다 했죠. 굴절 차이가 더 컸어야. 이해됐어요? 결국엔 C라는 매질은 더 소소한 매질, 굴절이 더 작은 매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N 굴절률은 A가 크고 B고 C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C의 굴절 차이가 크다 보니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각도 범위가 더 크겠네요. 있어? 전반사 일어날 수 있는 각도 범위가 넓고. 그래서 A와 C 사이에 임계각은 했습니다. 세타보다 컸다고요? 이 세타가 임계각보다 컸으니까 전반사 일어난 거죠. 확인됐습니까? 두 번째, 굴절률은 B가 C보다 그래도 컸다 할 수 있죠. 되겠나요? 세 번째, 지금 AB로 광섬유를 만들 때요. 광섬유는 코어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클래딩으로 소개될 수 있는데요. 코어는 굴절이 큰 미란 매질입니다. 그래서 빛이 이 광섬유 속에서만 가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굴절이 큰 경우에 A와 B로 만들었다면 아까 A가 미란 매질이니까 A가 코어의 재질로 B는 클래딩의 재질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군요. 코어를 B로 만드는 건 아니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소밀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챙겨주시고 전반사가 일어나는 것은 일단 미란 매질, 소금 매질 그리고 쌓인 임계각보다 더 큰 쪽의 각도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 요 기준만 잡아주시면은 큰 문제 없이 요 전반사에 대해서 답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광섬유에서 코어는 굴절이 큰, 그래서 굴절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아예 안 나가는 전반사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시킬 수 있었다. 됐나요? 실상 이제 이 효율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굴절 차이가 좀 더 컸으면 좋겠죠. B 클래딩을 C로 했으면 훨씬 더 좋은 광섬유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부러질 수 있는 각도 범위가 좀 더 커질 수 있겠죠. 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한 단계 더 오버할게요. AB의 경계면이었습니다. 노란색 광선으로 했더니 굴절각이 90도가 됐잖아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광선으로 했더니 굴절각이 90도가 됐어요. 똑같은 각에 대해서 빨간색 광선, 똑같은 각에 대해서 파란색 광선을 주었습니다. 즉, 이 각은 아이크리티컬 누구에 대한? 노랑에 대한 임계각이었습니다. 이 노랑에 대한 임계각만큼으로 파란색 광선과 그리고 빨간색 광선을 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겠습니다. 파란색 광선 굴절이 좀 더 커요. 임계각이 좀 더 작죠. 파란색 광선 임계각은 이 정도쯤 돼요. 그래서 그보다 더 큰 각을 줬으니까 파란색 광선은 올반사가 일어납니다. 붉은색 광선 어떨까요? 붉은색 광선은 임계각이 그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자, 2015년 6월 하기에 앞서서 혹시 4월에 더 질문 있는 거, 또 다른 질문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18번. 18번 전력 손실에 대한 내용이네요. (4월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각각 전압기 A, B에서 전압을 변화시킨 후 송전선 스몰 a, B를 이용해서 송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스몰 a, B의 저항은 서로 같다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변압기 A에 대해서 1차 코일, 여기서 말하는 1차 코일은 발전소 쪽입니다. 발전소 쪽에서 V0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2차 코일, 그래서 10V0로 올라갔네요. 반면 B에서는 V0의 1차 코일의 전압인데요. 2차 코일에 20V0만큼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어진 데이터가 뭐 있습니까? 하면 송전 전력을 보았어요. 이렇게 해서 송전의 전력을 보았는데 송전 전력이 P0와 이쪽은 2P0였습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곱 아니겠습니까? 그지? 되겠나요? 그래서 10V0에 대해서 I0를 곱해갖고 P0를 할게요.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그 다음 20V0에 2P가 됐다는 것은 결국엔 I0도 똑같네요. 됐습니까? 되셨나요? 송전 전력이 2배 차이 나는데 송전 전압이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송전 전류는 똑같습니다 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변압기에서의 전력 손실은 무시한댔으니까 송전 전력과 같은 것은 발전소에서의 발전 전력입니다. 발전 전력이 발전소 A에서는 P0만큼, 발전소 B에서는 2P0만큼 만들어진 게죠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송전선에서의 전력 손실이 있겠네요. 전력 손실 P'이라 쓰겠습니다. 얘는 흘러간 전류 I 제곱 R 이렇게 쓰겠는데요. 현재 송전선 AB의 저항값이 서로 같다 했습니다.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0의 제곱 곱하기 R고 이것도 I0의 제곱 곱하기 R로 송전선의 전력 손실량은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A에서 코일이 가만수는 2차 코일이 10배 더 커요 했습니다. 전압 B가 가만수 B 됩니다. 코일 가만수 N1과 2차 코일 가만수 N2가 되는데 N1분의 N2 가만수 B는 V1분의 V2가 됩니다. 패러데이 법칙 기전력은 코일의 가만수 N에 비례하고 그 이유에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는 2차 코일이 1차 코일보다 10배 더 가만수가 많았어요 하는 것은 전압이 10배 상승했기 때문이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B에서 어떻게 해요? 20배의 전압 상승을 봤으니까 B에서는 1대 20의 가만수 B가 나오는 거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했는데요. 전류 세기는 서로 같습니다. 또한 전력 손실량도 어떻다?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니은디건 전류 세기 서로 같고 전력 손실량도 서로 같아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문제 바꾸죠. 그래서 18번 문제 이해됐습니까? 발전소 가를 봤습니다. 발전 전력을 보는데요. V0 곱하기 I0로서 P0만큼 만들었습니다. 확인되겠습니까? 되겠나요? 발전소 플랜 나를 봤습니다.
얘는 2배 V0 곱하기 2배 I0 해서 4P0를 만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18번하고 다른 문제예요. 근데 변압기를 통해서 변압기 다를 통해서 얘는 10V0만큼 만들었답니다. 변압기 라를 통해서 얘도 10V0만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송전선이 있는데 이 송전선의 저항은 스몰 rr로 같다고 하네요. 확인됐습니까? 전력 손실을 통해서 수용가에서 허용 전력을 봅니다. 수용가에서 허용 전력은 0.9 P0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는 얼마 나올까요? 저기 암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연도가 지나가면서 점점 난도가 높아지면서 이딴식 문제들도 많이 나와요. 별거 아닌 계산 타입이거든요. 정상하지만 내가 언제 답을 알고 문제 내겠습니까? 시작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발전 전력이 있는데요. 발전 전력과 송전 사이의 전력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압이 10배 오르면 전류는 0.1 I0로서 전류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야 하겠습니다. 4P0 했는데요. 전압을 5배 올렸잖아요. 그지? 전류는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5분의 2 I0가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송전 전력은 얘는 그대로 P0 쓰겠고 요거는 4P0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송전선에서의 저항값이 서로 같다라는 세팅을 했는데요. 물론 시험 문제에서 얼마든지 저항비를 1대2, 1대2, 2분의 1 얼마든지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전력 손실은 P 프라임 전력 손실은 어떻게 씁니까 하면 I 제곱 R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0.1 I 제로의 제곱에 R 쓰겠습니다. 원래 보내준 전력 P0를 줬는데 수용가에서 0.9 P0를 썼다는 것은 이 크기가 0.1 I0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준 것에서 전력 손실이 있고 허용 전력이 나머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빠르게 요 송전선에서 나왔습니다. 전류가 5분의 2, 0.4 I0만큼 주었지요. 전류가 4배 더 크네요. 제곱하니까 16배 되겠습니다. 1.6 I0만큼 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1.6이 소모됐습니다. 4P0를 줬는데 1.6이 소모됐습니다. 2.4 I0, 2.4 왜 I0야? I0야? P0지. 2.4 P0만큼을 수용가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18-1번) 문제네요. 자, 2015년도 실시했습니다. 2016학년도 6월 거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6월 거 질문 뭐 있습니까? 5번 문제요. 5번 문제. 그러면 철수가 과학관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시공간 휘어짐을 2차원 평면 휘어짐으로 시각화한 모양을 보고 별 주위의 시간에 대해서 대화하는 모습이잖아요. 옳게 말한 사람을 골라라 했습니다.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직진한다라고 했는데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중력에서 빛이 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 상대성이 몇 년에 발전됐습니까? 800, 에라이 700, 1910년.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은 1905년에 발표됐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9년에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보면 이 두 해가 꽤 중요한 해잖아요. 일제강점기랑 광복절. 와, 1945년. 저거 3.1운동 1919. 1905는 을사늑약이 있었던 해고요. 1919 3.1운동. 예, 3.1운동 했던. 광복.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과 정지를 구분할 수 없어요 하는 부분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 운동을 통한 관성력과 가속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뒤로 쏠리는 관성력과 중력을 역시 구분할 수 없어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속력이 빠른 쪽에서 시간이 느리게 시간 팽창했잖아요.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큰 쪽에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겠습니다. 전 세계 관람객 중에 절반이 우리나라에서 봤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이네요. 뭐예요? 네? 이 얘기를 하면서 나올 영화 이름이 누구겠습니까? 아인슈타인. 아, 이생충. 아라이씨. 지금 우리 상대성 이론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대성 이론 하면서 우리나라 열성 부모들이 애들 보여준 영화
예, 그렇죠. 이거 왜 연거지? 이거 우리 연거가 예, 거기서 중력과 시간과의 관계를 매우 잘 소개한 게 있죠. 뭐예요? 중력이 큰 행성에 그 사람 한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중력 작은 우주정거장에 있는 사람은 팍싹 늙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별로 시간이 안 흘렀던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적 없어요? 네. 중력 큰 쪽은 시간이 더디게 흘러요. 했습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 중력에서 빛이 휘어짐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지구 중력인데, 그죠? 여기 지구 중력 있어요. 그러면 직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구 중력에서 살짝 내려와요. 다만 이 지구 중력이 너무 작아서 그 내려옴을 우리가 제대로 느낄 수 없거든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중력 정도면 빛을 휘게 하겠습니까에 대해서 태양의 중력 정도라면 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1926년이었는데요. 태양이 이렇게 있겠고 지구 동전 궤도가 이루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지구가 있었네요. 이완의 위치에서 중국에서 어떤 별이 보아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완의 위치에 태양과 하면 완전 반대쪽에 있었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후에 6개월 뒤에 E2의 위치에 왔을 때 이 E2의 위치에선 태양에 딱 가려서 이 별이 안 보여야 됩니다. 그죠? 이해됐어요? 근데 이 별이 보였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별이 보이는데 이 별은 이쪽을 향해서 빛 한 줄만 낸 건 아니잖아요. 사방팔방 다 냈겠죠. 그 중에 한 빛이 태양 중에서 이렇게 휘어 들어와서 지구에서 볼 때는 여기에 있는 걸로 보이네 하는 거죠. 우리가 빛이 굴절됐다 했을 때 여기 있는 돌덩어리가 사람 눈에 보였을 때 말입니다. 이쪽에서 아 왔다라고 느낀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말입니다. 태양이 이렇게 대낮에 떠 있는데 태양이 대낮에 이렇게 떠 있는데 이쪽에 별들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래서 태양을 가려야 되겠습니다. 뭘로 가려야 될까요? 달로 가려야 되겠죠. 즉 2026년에 개기 일식이 걸릴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보다 6개월 전에 별 사진들 찍어놓고 이후에 6개월 후에 개기 일식을 낼 때 사진 찍어놔서 이 별이 이쪽에 와 있는 물론 지금 이 각은 한 30도 가까이 큰 각이지만 매우 작은 각입니다. 그 매우 작은 각을 에디턴이 측정해 내었습니다. 증명해 낸 거죠. 빛이 휘어져 들어왔음을. 이해됐어요? 아인슈타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요새 기술력 좋네. 그런 것도 찍고 자기는 당연히 빛이 휘어짐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증명해낸 사람이 몇 년 안 걸렸네요. 자,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르사로 해봤잖아 했습니다. 별 근처를 지나는 빛이 휘어져. 예, 태양 주위를 지나는 빛이 휘어져. 지금 이게 태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오목하게 내려갔잖아. 중력에서 오목하게 내려갔잖아. 그지? 그래서 구슬을 굴렸을 때 구슬이 빛이에요. 이렇게 휘어 들어갈 수 있겠다는 거죠. 철수, 별 근처를 지난 빛이 휘어져. 두 번째, 질량이 큰 물체가 움직이면 시 공간의 일그러짐이 주변을 퍼져나가고 중력렌즈 현상? 중력렌즈 현상은 이렇게 빛을 모으는 현상을 중력렌즈라고 합니다. 그렇게 퍼져나가는 중력파라 해야 되죠. 중력파. 들어봤습니까? 중력파? 들어본 적 없습니까? 중력파를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빅뱅 후에 38만 년 정도까지 우리가 빅뱅 이론을 통해서 빅뱅 후 38만 년 동안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다 됩니다. 왜냐하면 38만 년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보겠다는 것은 결국엔 빛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38만 전까지는 온도가 너무 높아갖고 원자와 전자가 서로 해리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가다가 원자 핵에 부딪혀 전자에 부딪혀서 빛이 직진하지 못했던 상태가 빅뱅으로 38만 년까지입니다. 그럼 빅뱅으로 38만 년 이후부터 이제 전자가 원자에게 구속되면서 빛이 직진할 수 있었겠고, 그때 최초로 나온 빛이 엄청나게 큰 적색팬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원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빛과 물질이 분리되기 전에 38만 년 전에 중력이라는 것은 어차피 있었으니까 중력파의 연구를 통해서 38만 년 전의 세계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다 하는 게 중력파 연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한 7, 8년간 노벨상 물리학 수상 쪽은 이 중력파 연구에 대한 사람들로 꽤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력파라는 이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질량이 큰 두 블랙홀이 또는 질량이 큰 두 중성자별이 합친다든지 그랬을 때 중력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중력파는 현재 사람들의 이론으로서는 빛의 속력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지전능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어가지고 태양 주위에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태양을 쓱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전통적인 이론에선 드러내자마자 지구가 접선 방향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태양을 드러내면 태양의 중력이 사라지는 게 지구한테 대략 500초 후에 미칠, 지구 태양 사이 거리가 빛으로 500초 거리입니다. 500초 후에 지구한테 미칠 거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 공간 파전하는 건 중력 렌즈보다는 중력 파로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블랙홀이라는 놈은 중력이 어마무시하게 강해서 시공간이 어마무시하게 휘어져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탈출 속도가 광속보다 더 큰, 그래서 이벤트 호라이즌 안쪽은 빛의 속력보다 더 빨라야 탈출이 가능한데 일단 그럴 수는 없다 보니까 그 블랙홀 안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이벤트 호라이즌 되고 있습니다. 그 유난한 가수가 부르는 이벤트 호라이즌은 사랑 노래 같은데요. 어쨌든 5번 문제 이해됐습니까? 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직 여러분한테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는 부분이에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좀 그래도 뭐 시간 팽창이라든지 길이 수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렇지 못했고 2019년도까지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그래도 물리 1에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특수 상대성 이론은 물리 1에 남겨놓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리 2로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더더더 문제를 접하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중력 우주 공간에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바닥에 뭐 돼 있는 게 없겠죠? 그잖아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가속도를 가지고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우주선이 위로 올라간답니다. 버스가 급출발하고 뒤로 훅 쏠리잖아요. 그지? 바닷가에 마찰이 있으니까 내가 견뎌내서 그런데 만약에 롤러스케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 있어가지고 급출하면 그냥 뒤로 쑥 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가지면 이 사람이 이제 바닥에 발을 내리고 서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느끼는 F 관성력은 MA가 됩니다.
가속도가 위쪽 방향이니까 관성의 방향은 마이너스 아래쪽 방향으로 걸립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됐나요? 가속도가 1m/s 제곱이니까 m1 됩니다. 가속도가 2m/s 제곱, 가속도가 더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F 이퀄 m2 되겠죠. 이해됐어요? 만약에 9.8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진다면 그건 뭐 그냥 가속도가 g만큼 걸린다면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mg의 관성력을 뒤로 받아서 쓰고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런 뜻 맞죠? 이해나요? 그래서 내가 탄 우주선이 점점점 가속도 커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0km짜리면 100 곱하기 1 곱하기 1의 관성력을 느끼다가 2m/s 적으니까 100 곱하기 2의 관성력을 100 곱하기 3의 관성력을 그다가 100 곱하기 10의 관성력을 내가 계속 느끼네요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즉 내가 체중이 올라가면 100kg이야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어이씨 아까 소리가 좀 잘 안 들려요. 우주선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문을 열어보라 지구예요. 이 지구의 중력과 뭐하다? 관성력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모토가 되는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정지 상태와 등속 상태를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버스 두 대가 이렇게 있을 때 옆에 보니까 둘 다 정지되어 있잖아요. 알고 보니 둘 다 등속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앞에 버스가 앞으로 가면 난 정지했지만 어우씨 뒤로 가는 느낌이 드는 거. 이런 것들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